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석유류가 3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입산 소고기 27.7% 올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불쑥 다가온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수입 쇠고기는 한우보다 값이 싸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찾는 호주산 처가이롤. 윗등심살은 1년 전 100g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 25%가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 겁나게 많이 올라갔지. 앞으로 계속 오르면 좀 어떨까요? 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3번 먹고 2번 줄이는 거지. 수입 쇠고기 값이 이렇게 뛴 건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해상 운임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식당 음식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음식점은 치솟은 식용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다 올렸습니다. 식용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9,000원, 38,000원 하던 게 5만 원이거든요. 18리터 식용유 한 통은 작년만 해도 32,000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치솟아 5만 원이 됐습니다. 동네 빵집은 밀가루 값이 뛰어서 한 4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부 둘이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비빔밥집은 거의 모든 재료 값이 다 올라서 힘듭니다. 20%씩은 다 넘게 올란 것 같아, 물건들이 전부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3%를 넘었는데 3월에 4.1%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4%를 10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특히 기름값이 31%로 가장 많이 뛰었고 외식 물가도 6.6%나 뛰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오르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해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인플레이션 기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근처 다른 주유소들보다 경유값이 70원 정도 쌉니다. 기름 넣으려는 차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김밥 조금이라도 싼 데로 골라다니는 거죠. 4%를 돌파한 물가에 놀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0% 내린 유류세를 30%로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83원 정도 싸집니다. 경유값이 너무 올라 힘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리터에 1,850원 초과분의 절반을 3개월 동안 줍니다. 전례가 없는 파격 조치,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물류망 차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어느 것 하나 금세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불과 2달 전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3.1%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률이 3.1%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 같고요. 하반기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됐습니다. 2월에 한 차례 동결했지만 물가 압박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1.5%가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올해 내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모든 재난이 그렇듯 가파르게 올라버린 물가 역시 살림살이 팍팍한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특히 먹을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서 더 그렇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 급식소.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판과 식기를 쓰지 않고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 방식인데도 배식을 끝내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단체 측은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거처도 가족도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급식소를 찾았다는 한 어르신. 어려운 형편에 1,000원씩 반찬거리를 사 끼니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파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야채, 콩나물 그런 거 사는데 1,000원어치 잘 안 팔으려고 오고요. 또 싫어해요. 어린애들은 그런 것만 찾는데. 쪽방촌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타격도 큽니다. 기초생계비로 집세와 생활비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주민들이 끼니를 챙기지 못할까 봐 도시락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빵이나 국거리 같은 거는 단체에서 조금씩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 많이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도 가끔은 방문할 수 있었던 근처 삼겹살 가게. 대패 삼겹살 1인분을 3,500원에 팔던 이 가게는 최근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패 같은 경우도 이제 20%에서 30%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김치 같은 경우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00원 올렸을 뿐인데도 쪽방촌 주민들의 방문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같은 폭의 물가 상승에도 소득 하위 20%가 느끼는 체감도는 상위 20%보다 1.4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동안 18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아 고액 고문료 논란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던 사안으로 큰 문제는 아니란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들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졌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집 앞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논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앤장에서 2017년에 좀 근무하신 게 맞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통의동 인수위를 방문했을 때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됐지만 한 후보자는 한 건 한 건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총 18억 원가량의 고문료에 대해 바로 해명하기보단 여론의 반응부터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도 잘 판단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문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대신 장제원 비서실장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고 대변인도 이미 알고 있던 사안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아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민주당은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후보자가 총리를 맡았던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의 도덕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난 10년간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고문료 등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 증식을 이룬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김앤장 등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에서 물러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서울 적선동 집값이 14억여 원, 본인 명의의 현금도 14억여 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부인 명의 현금 10억여 원과 5,400만 원 상당의 인천 소재 부인 명의 임야까지 더하면 한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당시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 후보자는 여전히 1주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선동 집값만 2배 넘게 올라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만 더해도 재산은 6, 7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가 검증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받은 18억 원가량의 자문료에 대해 인수위 측은 김앤장의 다른 장관급 고문들과 비교해 한 후보자가 과한 보수를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정서상 수용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MBC와의 통화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줬다는 취지로만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셨던 거세요? 청문 대책반에서 하나하나 모든 숫자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자문 과정에서 공무원 재직 시절의 정보나 인맥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면 위법 소지가 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재경부 장관 시절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여신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됐다거나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사례처럼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뒤에 대형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에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로펌에서 전직 고위 관료를 고문, 자문력 이렇게 앉혀놓고 고액을 주는 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법조팀 양소연 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특히 김앤장이 고위공직자들의 정거장처럼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만 해도 이미 15년 전에 똑같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DJ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뒤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을 했다가요.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공직을 맡게 된 겁니다. 공직에서 로펌, 또 로펌에서 공직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해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이번에 다시 지명이 되면서 이 회전문을 2바퀴째 돌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영입하는 김앤장은 이 회전문 인사의 정점으로 꼽히는데요. 역사는 꽤 깁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최경원 법무장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김앤장 출신이었습니다. 정권 가리지 않고 사례가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이 고위관료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실제로 인사에서 결격 사유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에 지목됐던 정동기 후보는요. 로펌에서 불과 7달을 일했는데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30여 년 경력을, 법적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를 출발한 사람들과의 급여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16개월 동안 15억 9천여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원 수준의 급여가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로펌 입장에서는 고액 연봉을 줄 만큼 이분들이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처럼 자기 회사 고문이 총리로 내정된다 이러면 그동안 준 고액 연봉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 모시던 상관이 로펌 소속이라면서 연락을 해온다. 이러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공직에서 얻은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고액의 연봉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고위직에 기용될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도 있을 겁니다. 로펌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공서의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적 이익이 정책 과정에 이 고문들의 엄밀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네,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허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게 있으면 취업이 허용되는데요. 2021년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고위직 중 무려 52.4%가 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교무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또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 씨 측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한 결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법적 근거가 요구한과 함께 행정기본법 그리고 학칙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입시 전형 결과에 대한 정보를 그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의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개를 이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청문 절차를 거쳐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8개월째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째 오늘 경북 봉화에서 또다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6시간 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모두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봉화군 도촌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서는 오늘 밤 어떻게 산불을 진화할지 대책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 뒤쪽 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요. 민가 주변인 이곳의 진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곳에서 불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산불은 낮 1시 반쯤 봉화군 화천리 민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봉화에는 초속 5에서 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동쪽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7대, 산불 진화대원 6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화천리 주민 20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일로 타고 절로 타고 저 지금 해저하고 저 물이 수십 뒤쪽으로 갔잖아. 주위로 산이 다 탔는데 다행히 집은 괜찮아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빈주택 한 채와 창고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도 1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율은 70%인데요. 산림당국은 저녁 7시를 기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안에 주부를 잡을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9m를 넘나드는 돌풍도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27대의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지금은 소방장비 70대와 인력 600명이 투입돼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에서 벌인 화목 보일러의 재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봉화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전쟁의 참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부차 지역의 집단 학살이 끝이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학살 현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늘진 건물 뒤에서 20살 된 손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적을 열어 얼굴을 확인하고 성호를 긋습니다. 러시아군에 끌려간 지 한 달 만에 죽어있는 손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번 전쟁으로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Ворвалися, забрали його. Що там далі було, ніхто нічого не знає. Там навіть солдати російські звали, але він не виходив. 50대 여성은 아파트 정원에 남편을 묻었습니다. 남편은 러시아군에 사살됐습니다. 도시엔 계속해서 무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я вас прошу, сделайте. Я прошу, я хочу свет, я хочу жить.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부인과 남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은 우크라이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이 덮이고 흙더미에 파묻힌 시신들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집단 학살의 증거들입니다. Відбулось, ми знаємо, тисячі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Це є геноцид. 키이우 인근 러시아군의 철군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심한 참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을 전범 재판에 올려야 한다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He is a war criminal, but we have to gather the information.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5차 제재로 항공유 등의 수출입 금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가스를 대량 수입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에너지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참상을 정작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고 우크라이나에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방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옆 나라인 폴란드로 망명을 해서 전쟁의 실상을 전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조희원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국영방송사 TVP 건물. 좁은 복도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가장 후미진 낡은 건물 지하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세워진 위성방송사 벨셋. 러시아와 역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망명 언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정권의 언론 탄압을 피해 나온 이들은 우크라이나 도시 부차에서 길 옆에 시신들이 널려 있는 전쟁의 참상과 집단 학살의 증거들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합니다. Фото з Бучі знеправджують переконання, що компроміс треба шукати яким-кольвік коштом. Насамрэч, українським оборонцям 전쟁의 참혹함과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벨셋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선 전쟁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이 원조품을 나눠주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Никакой агрессии не проявляют местному населению, помогают, привозят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러시아 국영-TV는 전쟁 기간에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ые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такой рупор,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ют власть в своих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х абсолютно целях. Але у асноўным яны могуць трансляваць выключна
То, что пишет официальная пресса, 벨셋은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에는 위성 방송을 통해서, 위성 방송이 불가능한 러시아에는 유튜브와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11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전쟁의 실상을 전합니다. We're combating Russia and Belarusian propaganda. So this is what we do. We're telling the truth. To show different sides and to show the real situation. And this is in what we believe.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막말을 쏟아내면서 남측을 위협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만에 다시 담화문을 냈습니다. 남한에 총탄 하나도 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만 보면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만약에 남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핵을 쓰겠다는 위협도 동시에 했습니다. 어쨌든 전제를 달긴 했지만 남측의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낸 의도가 뭔지 홍익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방부 발표에 바로 막말을 쏟아냈던 북한. 이자의 분별없고 도가 넘은 선제 타격 망발은 이틀 만인 오늘 김여정 부부장은 또다시 낸 담화문에서 남한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깊은 상처를 입는다며 그런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이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면 상황이 바뀐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는 미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남측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까지 상세히 설명해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선잡기용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제 타격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견제가 담겼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차적으로 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지만 불안해진 북한도 반응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선제 타격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핵을 통해서 전투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북핵 대표는 유엔 안보리 새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1시간에 9,160원, 올해 최저임금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되겠죠. 이번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편의점. 이것저것 떼줄 곳이 많아서 아낄 건 인건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민감합니다.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뭐 가게 스님들도 자꾸 올라가죠. 또 노예한테 앉을 수도 없죠. 나 인건비도 못 나와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세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동결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만 원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도 쟁점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이 어디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이나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미만율을 갖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합니다. 잘 되는 업종에 인력이 쏠릴 거다.
그럼 안 되는 업적에는 그 인력 수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윤석열 당선자는 따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결국은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서 서로가 결국 루즈 게임이 된다. 최저임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나 결정됩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양자와는 다르게 친생자처럼 입양한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친누나의 두 자녀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 이혼한 누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카들을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우리 애기 어디 있어? 기다리고 있다 저기.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오면. 하지만 두 자녀와 예전 친부모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입양은 두 종류인데 친양자로 입양하면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 부모만 남게 되지만 일반 양자라면 예전 부모와 새 부모가 모두 인정돼 예전 부모를 부양할 의무 등 친권 이외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할 수 있어 독신자인 홍석천 씨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드시 부부만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자체가 편견이 법령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좀 더 넓게 보장해주는. 하지만 반드시 25살을 넘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는지 따져본 뒤 입양을 최종 결정합니다. 유산 일부분은 반드시 가족에게 주도록 정한 민법의 유류분 권리 조항에선 배우자와 부모, 자식은 유지했지만 형제 자매는 빼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유대감이 약해진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플, 메타버스 분쟁 등 바뀐 현실에 맞춰 인격권을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 대한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때마침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아온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측근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핵관의 맏형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고 대선 캠프라든가 인수위 그런 구성이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 제가 하는 것이 원활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 집권 초기 정부 정책을 법안으로 뒷받침하려면 청와대와 척하면 척할 정도로 통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몇 시간 앞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조혜진 의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자초했을 뿐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당선인 측에선 최대 격전지가 될 경기지사 선거에 인지도 높은 김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선 때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윤핵관 측이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꺼내든 맞불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선을 하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인수에 계시는 분이 출마를 하는 데 대해서 그게 당선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야 모르죠. 모르는데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부인하는데도 비서실장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고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다른 측근들도 입각 또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8년 안에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안전, 생태계 보전이 힘들어진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가 모여서 만든 이 보고서는 강제적인 탄소 규제를 만드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되는데요. 기후변화를 막을 돈과 기술은 충분하다. 이제 각 나라의 의지에 달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와인 농장. 갑자기 밀려온 이상 한파에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해 포도밭에 난로처럼 불을 피웠습니다. 프랑스 와인은 지난해 봄에도 이상기후로 생산량의 30%를 잃었는데 올봄에도 연례 행사처럼 한파가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산불 피해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We are on a fast track to climate disaster. Major cities underwater, unprecedented heat waves, terrifying storms, widespread water shortages, and this is not fiction or exaggeration. 이것은 90년대부터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최근에는 연간 590억 톤까지 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 파리 협약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늘기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말로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y are lying, and the results will be catastrophic.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가 마지막 경고를 담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8년 안에 현재 세계가 매년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 중 43%를 줄여야 한다. 가능한 많은 분야를 신속하게 전기화하고 그 전기는 탄소를 내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돈과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에는 인류의 생존을 지킬 충분한 돈과 기술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되는 돈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3경 원에 달하는데 그중 온실가스 저감에 사용되는 돈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그 돈을 지금보다 3배에서 6배만 늘려도 기후변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굉장히 많은데 다만 지금 기후라고 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돈이 흘러오지 않는 게 문제지 돈이 없어서 기후변화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을 석탄 화력 대신 태양광과 풍력에 투입하면 이산화탄소 80억 톤, 숲과 생태계 보호에 쓴다면 40억 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현인아 기자에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현 기자.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대안이 없어서 탄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라 이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 왼쪽부터 태양광과 육상 풍력, 배터리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네.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이 태양광과 풍력은 아래 회색 사각형 부분 보이시죠? 이 화석 연료 수준으로 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가격도 10년 새 85%나 급락했습니다. 10년 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가격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인류가 확보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앞으로는 국제적인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질 텐데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대비를 해야겠군요. 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순위 10위권의 배출 대국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는 탄소를 버리는 게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버렸지만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서 돈을 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줄였죠. 이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는 탄소를 버리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 화력 발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방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만약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을 재빨리 읽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커다란 고통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지휘부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한 검사장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팀은 어제 오후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개입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입니다. 수사팀은 현재 기술로는 한 검사장 도움 없이 한 검사장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없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또 다른 변수인데 박 장관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만약 한 검사장을 이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더구나 한 검사장의 아이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말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사흘 동안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함께 들어있는 SNS 대화방에서 120여 차례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고발 사주에 대해서도 논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2년을 끌어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주간 확진자 수가 2주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낙관하긴 이르다며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접종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자가검사 키트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들여오는 즉시 동났던 2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없어서 품절 사태,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렇게 정해서 금방금방 나가고 있었는데 요새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것 같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원에서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한 개당 6,000원으로 묶여있던 가격 제한도 오늘 사라졌습니다. 아직 똑같아서 현재로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26만 6,135명으로 전날보다 2배 늘었지만 전주보다는 8만 1,000여 명 줄었습니다. 감염병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1로 11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 확산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5주째 코로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9세 이하 어린이의 확진자 발생률이 높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확진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를 훌쩍 넘어 의료 대응 부담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화의 가능성도 있고 또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금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상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말고도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내 이 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과거 연인들이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은혜 씨 남편이 목숨을 잃은 가평 용소계곡. 사건 당시 4m 깊이의 계곡에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씨와 친구인 30살 남성 이모 씨가 차례로 뛰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들의 권유로 물에 뛰어든 남편 윤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조 씨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던 이 씨의 수상한 행동이 주목됐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며 다급히 소리를 지르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했던 다른 일행들과는 달리 이 씨는 숨진 윤 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못했다는 진술 외엔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다이빙을 유도해 숨지게 한 뒤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유지한 이 씨까지 공범으로 지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MBC 취재 결과 이 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번 공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 씨가 교제한 과거 연인도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혜 씨와 당시 남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만 숨졌다는 의혹입니다. 사고가 안 났음에도 사고가 난 걸로 됐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만 받고 접수가 안 됐다.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의혹을요. 다만 당시 사건 기록부에는 이은혜 씨와 관련돼 있거나 남성이 숨지고 여성이 살아남은 내용의 교통사고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유사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서 이웃이 크게 다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5달 만에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유서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오후 5시 4분.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박모경이와 피해자 남편이 비명 소리를 듣고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1층으로 내려오다 만난 김모순경이 손으로 목에 칼을 대는 신용을 합니다.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2계단씩 뛰어갔는데 두 경찰관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난동 현장엔 범인과 피해자들만 남게 된 상황. 밖으로 나간 경찰관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는 출입문이 닫히는데도 우물쭈물하다 물러섭니다. 이후 수십 초가 흐른 뒤에야 테이저건과 3단봉을 꺼내듭니다. 무장 상태였는데도 현장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뭐 살인 미수 현장, 특수상해 현장의 긴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영상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은 다시 진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밀어도 보고 삽까지 빌려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선 건 현장을 떠난 지 3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4분 가까이 더 지나서야 남편이 기절시킨 범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간 뒤에도 곧장 현장으로 가지 않고 망설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CCTV. 밖에 나온 김순경이 점프를 하면서 목에 칼을 꽂는 장면을 흉내냅니다. 김순경은 경찰 조사에선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당시엔 범행 장면을 재현했던 겁니다. 김모순경의 몸짓이나 행동을 보면 당시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 어머니를 어떻게 가격을 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목을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여전히 반신불수 상태고 얼굴을 크게 베인 딸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의 영상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삭제가 됐다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카메라는 있었지만 용량이 다 차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 현장엔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해임된 김모순경이 몸에 차고 있던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엔 아무런 영상도 없었습니다. 김순경이 경찰의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5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측은 즉각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중요 증거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통째로 삭제한 경위가 무엇인지 경찰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요. 경찰은 아예 촬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확인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부터 용량이 가득 차 있어 촬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순경도 용량이 꽉 차 있어 영상을 지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김순경이 감찰 조사에서 카메라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삭제한 게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김모순경이 주장하는 대로 바디캠 영상이 이제 풀로 차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거를 삭제하지 않는 게 본인 변소에 유리하거든요. 경찰의 부실 대응 파문이 증거인멸 논란까지 확대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거듭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중인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방치한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쟁송 절차까지 밟았는데 자신들의 피해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환자를 돌봐야 했고 생계비를 충당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참담합니다. 제가 현재 상황에서 돈을 벌 수가 없고. 피해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족들이 요구한 18억 원은 과하다며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 실업 역도팀의 감독이 수년 동안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를 고쳐준다면서 훈련을 할 때마다 막대기로 선수들의 몸을 건드렸다는 건데요.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성 선수가 바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한 남성이 선수의 상체를 막대기로 툭툭 건드립니다. 부산시 체육회 역도팀 감독 서모 씨입니다. 자세를 고쳐주겠다며 훈련 때마다 막대기로 민감한 부위를 건드렸다는 게 선수들의 주장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나 등, 팔 이런 배적인 부분을 쿡쿡 찌르기도 하고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불쾌감도 많이 있었고. 서 감독은 이 막대를 교정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너희가 동의를 하면 내가 할 것이고 그래 하니까 선수들이 동의를 다 하더라고요. 선수들 말은 다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중학교 전송하니까 모든 자세들이 이렇게 다 막 형성이 돼버렸는데 굳이 그런 과한 터치가 필요한가?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해 선수 2명만 팀을 떠났습니다. 선수들 연봉 협상에서도 서 감독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선수 2명의 연봉이 각각 1,000만 원과 3,500만 원 깎였는데 감독은 선수들의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수들 전국 랭킹을 갖다가 대한역도연맹 사이트. 하지만 대한역도연맹 홈페이지에 나온 두 선수의 순위와 점수는 직전 해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감독은 또 말을 바꿉니다. 작년보다 올해 기록이 잘됐다든지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할 것이고 딱히 그렇게 정해진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전현직 선수 9명이 이런 의혹에 대해 부산시 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호소한 선수 3명이 팀을 떠났고 체육회는 지난 1일 서 감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식목일을 하루 앞둔 어제도 산불 소식이 있었죠. 경기 하남시 남한산성 근처의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까지 거리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까만 어둠 속에 붉은 화염이 띠를 만들며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기 하남시 남한산성 인근 청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빨간 거예요. 저기가 빨갈 수가 없거든요. 밤이니까 이상하게 빨갛길래 봤더니 불이 난 거죠.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까지 직선 거리가 200m밖에 안 돼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로 산자락을 에워싼 소방당국은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자가 좀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좀 진압하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남시청도 50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진화에 참여했고 일부 주민들은 직접 갈퀴 같은 장비를 들고 잔불 정리를 도왔습니다. 우리 북일의 주민들 다 지금 뛰어나왔어요. 저희들이 다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다행히 바람이 약했고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 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도 냄새가 가득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그래도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날이 밝은 뒤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화재가 난 청량산입니다.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아직도 곳곳에서는 이렇게 잔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타버린 산림 면적은 축구장 11개 크기인 8만여 제곱미터. 산불 진화대원들은 낙엽과 돌더미 밑에 숨은 불씨까지 찾아 정리했습니다. 잔불 정리 위해서요. 지금 호수 영역 중입니다. 산림청과 경찰 등의 1차 합동 감식에선 등산로 입구에서 야산 방향 약 150m 지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사됐습니다. 당국은 인적이 뜸한 야간에 불이 난 만큼 방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정부가 일단 360억 원의 예비비 투입을 내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시기도 일부 늦추기로 하면서 5월 10일 취임 즉시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나왔습니다.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한 금액은 496억 원.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 360억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수리와 경호처 이전은 물론 관저로 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사 보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국방부 이사 비용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이전 시기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 즉시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임시로 머물러야 할 통이동 집무실을 만드는 데도 예비비가 사용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 벙커 이전 비용은 이번 예비비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이후에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전을 완료하려면 496억 원이 다 필요하다. 5월 10일까지 이전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윤석열 당선인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인수위는 청와대 개방 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름 공모에도 착수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당선인 측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 예비비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와 NC의 첫 지역 라이벌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롯데 2년차 투수 김진욱이 화끈한 삼진쇼를 펼치며 첫 선발승에 도전했는데요. 현재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신인왕 1순위였지만 4차례 선발에서 3패만 기록했던 김진욱. 올 시즌 시범 경기 2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단단히 준비를 마친 김진욱의 기세는 정규 시즌 첫 선발 등판까지 이어졌습니다. NC의 2번부터 5번까지 4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달라진 9위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시속 145km를 넘나드는 직구가 결정구였습니다. 김진욱은 3회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갔지만 4회가 아쉬웠습니다. NC 선두타자 박준영에게 초구 솔로 홈런을 얻어맞고 한 점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김진욱은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5회 옛 팀 동료이자 선배 손아섭을 삼진으로 잡아낸 게 압권이었습니다. 현재 롯데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김진욱은 첫 선발승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기아는 외국인 투수 로니 윌리엄스가 삼진쇼를 펼쳤습니다. 시속 152km 직구를 앞세운 로니가 6회 투아웃까지 삼진 8개의 역투를 펼치면서 기아는 2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 시즌부터 허용된 경기장 내 취식이 고척돔에선 다시 금지됐습니다. 고척돔은 실내 시설에 해당한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주말 동안 취식이 가능했던 고척돔은 3경기 만에 음식 반입이 금지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든 울산 아마노준 선수의 감각적인 프리킥입니다. 수비벽을 살짝 넘긴 슈팅 궤적이 정말 절묘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나날이 포근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로 열흘째 비 소식이 뜸해지면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리는 지역이 동쪽보다는 주로 서쪽에 국한되겠고 양도 충분치 않겠습니다. 밤사이 바다안개가 들어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기 더 쉽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서 온종일 나쁨 수준을 맴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 7도, 광주 6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15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기온도 2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